자, 이제 460페이지, 맞아, 461페이지 납세의무자 할 차례입니다. 취득세는 조금 좀 낮지 않아요, 그래도? 조세 총로에 비해서? 그죠? 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이제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타고 다니는 4가지 양식 광어회와 임모. 자,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보고, 차량 타고 다니는 4가지는 원시부터 과세하지 않고 승계부터 과세하겠다. 그 취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알아봤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혼 시의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 등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주식 취득해도 간접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였어요.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취득한 사람 아니야? 예, 맞죠. 그게 제일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또 나왔네. 자, 뭐 안 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등기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게 되면은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되면은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자, 이 사람들을 취득자로 하겠다. 참 많이 나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타고 다니는 4가지라고 했어요. 차량, 기계, 항공기, 자, 그다음에 선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제조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를 말하는 거지 절대로 제조기계를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 선박이면 선박인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 살 때는 배를 쫙 만들어 놓고 아유 저놈 주세요 이렇게 사요? 그거 아니죠. 되게 주문 건조하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4가지는 원시부터 승계부터 과세하겠다. 자, 따라서 만들면 이게 원시를 보지만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례별로 나와요. 사례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것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입니다. 조금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요거 첫 번째,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 건물 5층에 자, 부패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부패.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사장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면 안 돼요라고 해요. 근데 갑영감님이 아유 난 이 건물에 더 이상 돈 쓸 생각 없어. 정 답답하면 당신들이 설치하든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이 부패 설치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자, 요랬을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설치한 사람이랑 건물자랑 다르잖아요. 건물주랑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과세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낼 때 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올리게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 맞다라고 했죠. 자, 이때 갑이냐 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일일이 이거를 뭐 따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어쨌든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주가 누구냐, 건물이지 주가 엘리베이터 아닌 거 아닙니까? 해서 건물주한테 그냥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요거는 근데 이렇게 한 4줄 정도까지는요, 시험 문제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건축물 중에서 조작 설비입니다. 우리 조작 설비 엘리베이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조작 설비죠.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주물의 주물, 주된 형태가 누구예요? 건물이잖아요. 이거와 하나가 돼요.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건물 가치 확 올라가죠. 이거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예자가 건물주 말고 나머지 사람이 가설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 자, 근데 법령에 이 함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반씩 내나요? 이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건 아니고 이 함께란 말은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돈 낸 거는 저 부패 사장이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취득세는 누구한테 물린다? 건물주에게 물리겠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내겠어요? 나 같으면 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나마 나중에 갖고서도 어차피 낼 거니까 내가 내는 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금융기관 들어오면서 금고 설치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건물주가 내는 경우 없겠지.
아, 억울하면 당신들 뜯어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뜯어가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 보시면 돼요. 요 세 줄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즉 엘리베이터를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가설한다 하더라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 건물주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가 요거를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사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례를 이렇게 건물주 갑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아니면 임차인인 을에게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5층에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에 들어간 부패 사장님이 답답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요걸 사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대요? 요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건물 하나하고 자 이렇게 이제 단독 주택 하나를 이제 물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버님. 훌륭하시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안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들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장남인 A, 차남인 B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러면 취득세를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할까? 뭔 얘기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각 신고할까? 이 얘기입니다. 자, 뭐가 맞아요? 각각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세 문제는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각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건데 재산세 때 되면은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속인 각자가 각자 받은 상속 재산만큼만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 당연히 형이 내고 동생이 내면 각자 내면 되는 거지 동생이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요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경우도. 아버님 이렇게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는데 이 건물가액이 10억 원짜리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려주실 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부인도 챙겨주는 거죠.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당신이 30%. 자 우리 아들도 고생했으니까 아들 30%. 자 이쁜 우리 딸은 4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큼 이렇게 물려주라고 이제 이혼하고 돌아갔습니다. 요러면 이거는 아예 물건 자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각자 신고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각자 이것도 받은 지분만큼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각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머님은 10억 곱하기 30%니까 3억 원. 아들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여기다가 각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끝나요. 자, 근데 얘는 이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납부하고 아들도 신고 납부했는데 딸이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만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공동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속인 각자가 맞아요. 근데 독립돼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전체 하나를 지분으로 받게 되면 공동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시험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취득세만 배웠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나중에 요게 재산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헷갈릴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 원래는 등기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데 특이한 케이스 몇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돈 내가 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각자 받은 것만큼 내지만 공동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었죠. 자, 얘는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근데 어렵냐? 아니요. 한 개도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빌라들이 많은 이제 빌라촌이 있었어요. 네, 빌라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동네가 재개발된 겁니다. 자, 재개발이 돼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건물 그냥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세 동을 딱 지었다라고 할게요. 아파트 세 동 딱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롭게 아파트가 딱 생겼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그렇죠. 오케이. 자, 원시 취득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요거 그럼 보존 등기라고 하죠. 우리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배웠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죠. 남의 거 옮겨오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하고 처음 만드는 거 보존 등기한다고 합니다. 이 보존 등기는요 항상 무슨 재개발 조합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요. 그럼 여기 공부상으로 찍혀 있는 게 보니까 이제 무슨 아파트에 대해선 무슨 조합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러면 조합이 취득세를 내는 게 맞죠. 당연히 맞죠. 취득한 건 조합이 냈으니까 조합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동은요. 이거 처음에 지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아직 공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공법을 한 번만 배우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파트는 그냥 일반 분양분이래요. 일반 분양분이에요. 여러분 일반 분양은 왜 하죠? 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분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 왜 해요? 건설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수익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동은 조합원들 거고 요거는 일반 분양하기로 했대요. 그럼 처음에 원시 취득했을 때 무슨 조합으로 돼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얘가 이제 취득세를 한번 냅니다. 자, 두 번째 일반 분양했을 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취득세 또 내요. 맞아요? 취득세는 유통세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단계별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한번 내고 제3자들인 일반인들이 분양받았을 때 또 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취득세 한 번 내는 거 아니었죠. 자, 문제는 얘입니다. 아니, 조합도 조합원들이 돈 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처음에 지었다고 취득세 한 번 또 내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했다고 또 내고 이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문제 없어요. 일반인들하고 조합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취득을 해도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거는 조합이 안 내고 얘네들이 그냥 한 번만 내고 끝냅니다. 이건요. 얘네들은 두 번 내지만 이건 그냥 한 번이란 얘기예요. 요것도 말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말 문제로. 자, 보시면 주택법 등등에 따른 주택조합이 있고, 자, 그러면 뭐 재건축조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조합 이름으로 딱 보존 등기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합이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이 그냥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일원화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일반 분양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가 취득한 걸로?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한 거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는. 요건 그리고 또 오답으로 보다는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문구를 보시게 되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빌라촌 개발해서 아파트 세 동을 지었는데 두 동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거고 하나는 일반 분양분이었다. 처음에 보존 무슨 조합으로 보존 등기됐을 때 원래는 조합이 내는 게 맞지만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만 그냥 한 번 내고 끝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462페이지에 462 보시면 3번에 조합 또는 조합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한눈에 보기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제 그걸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깊게 뭐 출제가 된다든가 하진 않습니다. 이건요. 자, 네 번째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새로운 위탁자.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취득세를 누가 낼 것인가?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내지만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 5가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감물주께서 이제 계십니다. 건물주예요. 요분이 이제 요거를 이제 신탁 무슨 S 신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탁사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소유권만 옮겨줘요. 소유권만. 자,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관리가 어려워서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뭐 담보 신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소유권만 옮겨놓는 거예요. 이사 신탁사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이 옮겨졌으면 S 신탁사 얘가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을까 이 얘기예요. 쓰고 있는 건 그대로 그냥 갑이 쓰고 있습니다. 명의만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단 신탁법에 의한 신탁.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등본 떼보게 되면은 신탁에 의한 이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비과세합니다. 요 신탁 기간이 끝나서 소유권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취득세 안 내거든요. 안 냅니다. 이때도 비과세예요. S 신탁사가 영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신탁사를 바꿔버립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자, K 신탁, 신탁이라고 하는 회사. 자, 요렇게 소유권 옮겨줄 때도 요거 비과세합니다. 결국 나는 그냥 그대로 공부상으로만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한 거고 사실상은 갑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그냥 소유권만 넘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비과세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께서
자, 요 회사하고 이제 신탁 계약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위탁자 맡기는 사람, 받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네, 수탁자라고 했습니다. 둘이 이제 신탁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위탁자 갑, 수탁자 S 신탁 해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뭐 신탁 등기 이거 해놨어요. 어느 날 전화 합니다. 김 대리님한테. 예, 감대리가 아니라 김대리. 예, 김대리님. 아유, 김대리 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우, 회장님 웬일이세요? 뭐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등등 막 이래요.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라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신탁 계약 맺고 있잖아. 요거 다시 맺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 왜요? 나 그거 팔았어. 오케이. 자, 이제 을하고 S 신탁하고 신탁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자체가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S 신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공부상으로 옮겨온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뭐냐면 공부상으로는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지만은 실질이 바뀐 거예요. 위탁 수탁에서 위탁 수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 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죠? 이거예요. 새로운 위탁자니까. 이해가시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말이 나올 거예요. 위탁자의 무슨 이전? 지위에 대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위탁자가 된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아직까지 신탁회사로 돼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자, 누가 새로운 위탁자, 자, 이 사람이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두 군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 끝나서 소유권 돌려주는 것,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 세 가지는 비과세. 유일하게 과세가 되는 거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과점주주입니다. 뭐 이건 모르는 분 없을 교재로 볼게요, 이거는. 자, 462 과점주주 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에는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 다시 자, 읽어볼게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는 신탁법에 따라서 이 회사 이름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 등기해 놓은 거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했었죠, 그렇죠? 자, 이를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중요한 말 또 나오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지문이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한꺼번에 두 번 매기냐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 시가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본연 취득세에서 취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지방세면서 유통세, 행위세면서 뭐 물세다 등등등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11가지였죠.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타고 다니는 4가지, 그 다음에 양식, 광어회, 임목, 요렇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취득이란 무엇이었나? 취득이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었다. 그리고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어요.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 간주취득.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유상. 이혼시의 재산 분할은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무상. 시효취득은 뭐였습니까? 시효취득 원시였어요, 원시.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없던 건데 20년 동안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시였습니다. 간주취득 4가지 있었죠. 지목을 변경했다, 건축물을 개수했다, 차량 같은 거 종류를 변경했다, 원래 내 건데 가치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있었습니다. 요러요러한 게 있었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세율이 다르더라. 세율. 그래서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다음 봤던 게 납세의무자였어요. 누가 내는데? 사실상 취득한 사람. 근데 특이한 경우 네 가지 있었죠. 자,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건물주가 내는 경우도 있었고, 부패사장이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위탁자가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탁, 수탁, 비과세, 수탁, 위탁, 비과세, 수탁, 수탁, 비과세지만 새로운 위탁자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세 동을 지었는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거는 누가 내요? 조합원이. 하지만 일반 분양분은 누가 내요? 조합이. 이렇게 했었죠.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아니면 한 사람이. 상속인 각자가. 공동상속재산은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취득식인데 혹시라도 작년 이전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은 이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요 이제 시기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과세 표준까지 할 건데 이 과세 표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리한데 오히려 쉽게 바뀌었어요. 쉽게. 자, 취득 시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때 여러분 취득 시기는 이제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지를 결정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취득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사실은 취득세 때 취득 시기보다 양도세 때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거는 세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돈 주고 샀을 때를 볼게요.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상 잔금일이 있고 계약서상 잔금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둘 간의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매매계약서 보니까 계약서예요. 이렇게. 자, 무슨 계약서. 자, 요게 이제 잔금. 자, 2023년도 11월 17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잔금은 2023년도 11월 17일 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준 거는 12월 17일 날 이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항상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지금 언제? 12월 17일 날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신고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면 이때부터 60일이니까 1월 17일. 아니면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면 이때부터 60일이니까 2월 17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산세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해요. 실질이. 자, 그런데 이 날짜를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때 났다면서요. 네. 영수증은요. 버렸는데? 뭘로 내셨어요? 현금으로.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잔금일이지만 요게 만약에 좀 불확실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이 중요하지만 실질을 내가 확인하지 내가 언제다라고 하는 걸 소명하지 못하면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날 그냥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잔금일 언제 지급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약서상 잔금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 11월 하고 여기 안 썼어. 깜빡 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요거 계약서를 언제 썼나 이제 계약일을 보니까 2023년도 9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통상적으로 계약 때부터 잔금 때까지가 통상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 여유를 줘서 그냥 이날부터 60일 더한 날을 자 뭘로 보겠다 그냥 잔금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 자, 정리하면 원래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취득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잔금을 언제 줬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로 갑니다. 근데 이 잔금을 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 있어요. 이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로부터 60일 지난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잔금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작년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복잡했어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뭘 보고 그다음에 국수공 판정 같은 게 뭘로 하기 복잡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요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대로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건데 돈 주고 사기는 샀지만은 연부 취득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연부 취득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연단위 할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위 할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건물이 50억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50억을 그냥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제 요것도 이제 갑이라는 분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원래 이 건물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이에요.
네, 의리 부탁해요. 사장님, 제가 이 건물은 꼭 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번에 드릴 돈은 없고 5년에 걸쳐 가지고 10억씩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제가 대신에 50억에 사겠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45억짜리인데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해서 50억에 5년 걸쳐 하고 주겠대요. 해요? 선생님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지금 40억 받으실래요? 이제 10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50억 받으실래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 더 오르지 않을까? 5년 지나면? 훨씬? 그쵸?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셋, 넷, 5번에 요거 2022년도부터 자, 2027년도까지 2, 3, 4, 5, 6년 이렇게 2026년도까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돈 주고 산 거죠. 을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건가 봤더니 원칙을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잔금이래요. 그럼 사실상 잔금일은 언제입니까? 2026년도 아니에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계약은 지금 했는데 세상에 취득세를 2004년 있다가 들어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 이 꼴을 볼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때만큼은 취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돼요. 각각. 5번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시기 언제로 가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입니다. 잔금 치를 때가 아니라 연부금 각자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한다. 한 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5번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부인 경우에만 그래요. 돈 주고 사는 형태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죠. 연단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월 단위인 경우 36개월 할부는 월부라고 하잖아요. 월부. 그쵸? 이게 연부. 그쵸? 연단위 할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원칙은 실질과세에 따라서 사실상 잔금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일.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일이 안 나와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된 날을 계약서상 잔금일로 보고, 돈 주고 샀지만은 연단위로 할부로 이렇게 여러 번 걸쳐 사는 경우에는 이때까지 내가 참지를 못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각각 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라라고 하는 건데, 자, 요 잔금일보다 먼저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등기 등록이 될 거예요. 결국 이날과 이날 중에 둘 중에 무슨 날? 자,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요런 케이스죠. 분명히 잔금이 11월 17일 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친구한테 사는 겁니다. 야, 우리 잔금 내가 17일 하기로 했는데 아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전 등기 먼저 해오라더라. 야, 이거 좀 미리 좀 등기 좀 해두면 안 되냐? 9월 30일자로 등기 좀 하면 안 될까? 친구라서 해줬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선 이날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빠른 날.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서 가급적 빨리 거두려 하고, 가급적 많이 거두려 하고, 가급적 여러 케이스에서 거두려고 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냥 실질과세를 원칙, 불확실하면 계약서, 그죠? 연부인 경우에는 요건 바뀐 거 없고요. 그리고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빠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463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의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연부 좀 볼게요.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한 번에 완납할 수 없는데 50억을 한 번에 완납 못하죠. 자,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는 사실상 잔금일이 아니라 어떻게 각각 연부금 지급일, 자, 이 날을 취득 시기로 보고 혹시 먼저 등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요건 기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무상입니다. 무상.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무상의 경우는요, 딱 이제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상속 개시일이에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뭐죠? 상속 개시일? 아버님 돌아가신 날, 사망일, 그렇죠? 사망일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일입니다. 상속 개시일. 자, 근데 아버지한테 만약에 증여로 받았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이라고 있어요. 증여계약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증여받기로 한 날입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미리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등기 등록일 이 2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 증여는요. 아버님하고 증여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날짜는 예를 들어서 11월 말자로 증여하기로 했는데 미리 그걸 가지고 등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속은 그게 안 돼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려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자, 개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이전 등기하려면 무조건 원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얘기하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같은 거 안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등기 등록일 그냥. 이혼 시 재산 분할할 때는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그냥 무조건 등기 등록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네. 다음 중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참 많이 나와요 이거. 다행인 거는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있죠. 이거보다 벗어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부는 내년도 한 7, 8월 달에 갔든 이거보다 벗어나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이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유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 그게 불확실하면 계약서상 잔금일, 연부인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거보다 빨리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 자, 하지만 아까 무상 볼게요. 무상인 경우에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요. 증여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꼴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쓰니까 등기 등록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46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 무상승계 취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원시 취득 볼게요. 원시. 자, 원시 보시면 아유,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두 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냥 빈 땅에다가 내 주택을 새로 짓는다 아니면 내 상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다 완성된 거는 11월 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자, 물리적으로 완성된 건 11월 30일 다 완성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완성됐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청에서 와서 무슨 화재 예방은 잘 돼 있는지 안전한지 이걸 검사해 준 다음에 써도 좋습니다라고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 사용 승인서라고 해요. 근데 사용 승인서를 이제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아유 저희가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못 가고 자 12월 한 중순쯤에 가서 이제 한번 검사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15일 동안 그 문장 갖고 안 쓰겠어요? 몰래 잠도 자고 막 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써도 좋습니다. 승인을 내준 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취득한 걸로 보지만, 자 미리 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두 개 중에서 무슨 날 빠른 날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물리적으로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관할관청에서 써도 좋습니다. 땅땅땅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 사용 승인서를 아직 못 받았다. 근데 미리 쓰고 있었다. 그날을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취득세를 빨리 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용 승인 안 받고 쓰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두게 되면 나 사용 승인 안 받았지롱, 나 취득 아니지롱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둘 중에 이제 빠른 쪽으로 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사용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전기 맞아요. 오케이. 전기나 가스나 물 같은 거 처음에 틀기 시작한 날 있죠? 그날을 그냥 생각한 걸로 봐요. 오케이. 요거는 그럼 가급적 빠르면 좋은 거예요? 늦으면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빠르면 좋은 거 늦으면 좋은 거예요? 내일 또는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죠. 이건 늦으면 좋은데 잘하시니까 양도소득세 때는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때는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도하고 취득하고는 굉장히 좀 어긋납니다. 자, 요거 나중에 이제 과세표준 나올 때도 양도소득세 때는 가급적 취득가액이 많으면 좋아요. 취득세 때는요 취득가액이 조금은 좋죠. 그렇죠? 이따 할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토지의 매립간척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산 간척지에 대한 준공식을 한다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 토지 매립간척을 해서 준공. 그럼 여기 막 준공식 써 있고 지역 유지들 이렇게 쫙 해갖고 이제 펑 터트리고 막 이렇게 자르고 있죠.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건물 지었다고 무슨 그런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립간척은요.
아유 어마어마하지 그쵸. 뭐 서산간척지 같은데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준공인가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는 건 착공이라고 하고요. 공사가 완성된 거는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게 무슨 이렇게 준공식 같은 거 하진 않는다. 자, 하지만 매립간척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합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일. 요것도 혹시라도 미리 써도 좋아요라고 승낙받으면 승낙일, 미리 써도 좋아요 허가받으면 허가일,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미리 썼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요거 중에서 무슨 날이에요? 빠른 날이 될 겁니다. 빠른 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절대로 등기 등록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예, 등기 등록일 아닙니다. 이거는요. 등기 등록일 아니에요. 아까는 하도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요 원시에 대해서는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거 토지의 매립 간척인 경우에 취득 시기는 등기 등록일로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등기 등록이라는 말 없죠? 없습니다. 요건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아, 주체 구조의 취득자 하게 되면은 5층에 있는 부패 사장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 상속 받게 되는 경우에는 딸이 좀 많이 받았다.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 딸이 안 냈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집이나 조그만 건물 경우에는 그냥 사용 승인 받았는데 늦게 오더라. 미리 몰래 가서 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아, 준공식을 하는구나. 공사, 준공, 인가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취득은요. 자, 시효 취득. 아까 우리 눈먼 땅 하나를 20년 동안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20년 동안.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땅 하나를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 이제 눈먼 땅 하나입니다. 1999년도부터 이제 점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유를. 자, 그 다음에 20년 지났으니까 자, 2019년도에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딱 했다라고 할게요. 요러면은 점유를 시작한 날 취득한 걸로 볼 수 없죠. 아니 1999년도에 내가 20년 동안 보유할지 네 거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효가 완성이 돼서 네 이름으로 딱 등기하게 되면 그냥 이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혹시 재작년 정도에 공부하신 분들은 시효 완성일로 공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등기 등록일. 작년도 말에 신설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등기 등록일이에요. 조금 김새는 얘기 같지만 양도소득세 때는 점유개시일이에요. 양도세 때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등기, 등록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할 때입니다. 지목. 자, 내가 가지고 있던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합니다. 그럼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우리 취득 시기라고 하는 거는 농지였을 때 1억 원이고 대지로 바꾸니까 만약에 여기 3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요 증가된 2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서요. 우리 아까 이거 몇 프로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스치 나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프로였죠? 이거 왜, 모르는 게 당연히 2%, 2%. 2%. 자, 그런데 요거는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인데, 혹시 지목 변경, 즉, 요 날보다 먼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시기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세 줄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교재에도 이걸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464에 4번 해보시면 지목 변경. 자,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요 세 줄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돼요. 자, 취득 시기는요, 이거보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라고. 물론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게 되면은 조금 중요한 게 한 두세 개 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봐야지, 여러분. 자, 테스트. 유상승계 취득. 자, 계약서상 잔금일 아니면 사실상 잔금일. 뭐가 우선이에요? 사실상 잔금일. 그게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안 나와 있네? 그럼 언제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잔금일로 보고 연부 취득한 경우는 언제였어요? 사실상 각각 연부금 지급한 날. 자, 이거 중에 뭐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갔어요?
등기 등록일. 그래서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상 볼게요. 돌아가시면 상속인 경우에는 취득식이 상속 개시일. 자, 증여인 경우에는 언제였어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자,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한다. 등기 등록일. 꼴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라고 했죠. 자, 원시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했습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렇죠? 물리적으로 완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도 좋다 승인 내주는 거. 자, 하지만 고전에 미리 자네 그럼 뭐예요? 사실상 사용일 두 개 중에 빠른 날. 절대 등기 등록일 아니라고 했어요. 토지의 매립 간척 언제였습니까?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그거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나 사용 승인 사실상 사용하게 되면 그거 중에 빠른 날. 시효 취득 언제였습니까? 시효 취득. 점유 개시일이에요, 등기 등록일이에요? 등기 등록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야, 암기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죠? 요거를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달달달 외워봤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만 안 보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부는 정말 철저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왜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물 빠지죠. 그러니까 다 빠지기 전에 미리 물 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한 번 저장됐다고 안 까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얼마나 많이 봐서 여러 개 이제 그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건가. 최종적인 나만 중요하면 되니까 시험장 가서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잘 보려면요. 마지막 이틀 동안의 전체 내용을 한 번 돌릴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죠. 계속 여러 번 봄으로써 한 번 읽는데 시간 팍 줄여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틀쯤 되면은 그냥 이거 기본서 같은 거를 대충 쭉 그래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요거 있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난이도 자체가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이제 마지막. 자, 464 과세표준입니다. 자, 과세표준은 뭐냐면 우리 지금 토지, 건물 등의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 신고를 해줄 때는 언제나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산출세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세율은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간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죠.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만 알려주면 거기서 이제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과세 표준은 과세관청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뭐 직접적으로 내가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아니면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해줘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입니다. 그럼 등록명세는 언제 당시일까요? 등록 당시예요. 진짜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명세는 등록 당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보셔야 되고 이 가격을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요. 연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각각 신고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번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을 하겠다.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요. 포함이다, 제외다라고 괄호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함인 경우에는 제외라고 나오고 제외인 경우에는 포함이라고 나오고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약보증금이 뭐예요? 50억 주고 사기로 했으면 한 5억만큼은 계약금으로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연부금액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계약보증금 포함, 계약보증금 제외. 나중에 되면 가산세 포함, 가산세 제외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아까 취득 시기도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세 표준도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무지하게 쉬워졌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돈 주고 샀답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요. 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 가격. 우리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급한 가격이에요. 지급한 가격. 상대방에게 지급한 가격이에요.
어떤 땅을 1억 주고 샀으면 1억 원, 5억 주고 샀으면 5억 원입니다. 자, 그럼 앞에 선생님 질문 안 했으니까 선생님. 예. 내가 어떤 땅을 사는데 원래 매매 계약서에 1억이라고 써 있어요. 계약서에 1억이라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사장님, 제가 잔금 조금 일찍 드릴 테니까 이거 1,000만 원만 빼주면 안 되나? 라고 얘기했어요. 에이, 그렇게 하세요. 자, 나는 1억 주고 산 거예요? 9천 주고 산 거예요? 9천만 원. 이때는 계약서하고 실제 지급한 가격이랑 다르죠? 자, 그러면 요거 사실상 취득 가격은 1억이 된다, 9천이 된다? 9천이죠, 그렇죠? 항상 요건 실질, 사실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계약서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인가, 그렇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작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근데 2번은 무슨 얘기냐면 2번 이 둘 간의 관계,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1억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난 정말 이분한테 1억을 줬습니다. 땅 살 때. 됐죠? 알고 보니까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제가 1억을 안 준 게 아니라 1억 정말 준 건 맞는데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아니 이 땅을 1억 주고 샀다고? 이거 되게 시가가 한 2, 3억 되는 건데 왜 1억일까? 알고 보니까 특수한 게 에이, 이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야, 남들한테 이분이 팔았으면은 취득세가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사촌 오빠 맞죠? 사촌 오빠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세후세가 조금 들어왔구나. 이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억 원 지급한 건 맞지만 부당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부당행위가 뭐냐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면 그들끼리 주고받은 가격을 부인해버리고 시가대로 다시 과세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시가대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한테 팔 때는 정상 가격대로 팔아야 되지 싸게 팔면 안 돼요. 살 때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가격대로 거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래, 시가로 할 수 있는 인정액이 있을 거 아니냐? 자, 첫 번째 매매 사례예요. 그래, 주변에 보니까 땅이 1억이 아니라 2억씩 팔린 게 있었네. 그 가격대로 다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감정가액. 알고 보니까 그 땅을 감정받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가격 보니까 감정가액이 2억 5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웬 1억?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땅 최근에 공매된 적이 있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시가대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백날 1억이라고 신고했어도 야, 옆에 땅이 2억에 팔렸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한 400만 원 냈다고 칠게요. 에이, 웃기지 마.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너 2억이야. 그래서 800이니까 나머지 400만 원만큼을 추가적으로 고지서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요게 올해 세례부터 들어왔어요. 요게. 자, 다시 원칙적으로 네가 얼마 주고 샀는지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알고 보니까 특수관계자 간에 싸게 판 겁니다. 요런 경우에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 근처에 매매 사례 있나? 아니면 혹시 감정받은 거 있나? 공매가액이 있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을 찾아다가 이거를 400이 아닌 800으로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말도 안 되지만 원래 1억짜리 땅인데 제가 사촌동생 도와주는 셈 치고 5억 주고 샀어요. 이런 경우엔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너무 고마워하지. 웬일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경우에만 뭐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 요거 이해하시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1년 내내 이러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니까 나중에 막 지겹다 하더라도 지겹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됐어요. 두 번째. 자, 이제 무상취득의 경우입니다. 요것도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상속받았어요. 아버님한테 어떤 땅을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여러분 이제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가표준액이 뭐냐면 시가표준액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말해요. 공시지가. 자, 그다음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여기는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결국은 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관할관청에서 이제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표하냐면 5월 31일자로 발표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4월짜리 발표를 합니다. 아니 이걸 왜 발표할까요? 아니 그냥 국가에서 이거 뭐로 발표해 부동산 가격을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그냥 표준 가격을 세금 매기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세 매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이거 발표한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아버지 땅이 대충 한 2, 3억 되는 땅이라 하더라도 개별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었네. 8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해서 취득세를 내라 이거예요. 8천만 원.
요게 이제 상속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그러니까 시가 3억짜리 이렇게 무슨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상속인 경우에는 2.8%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자, 3번 먼저 볼게요. 상속이라든지 1, 2번 제외한 나머지 무상 취득은 대부분 증여일 거예요. 자, 증여인데 금액이 좀 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우리 아까 시가 인정액이 뭐였죠? 매매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감정을 받았다든지 공매가액이 있다든지 이런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가 표준액하고 시가 인정액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가 좀 더 클까요? 시가 표준액과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이 더 크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아니 개별 공시지가보다는 주변의 매매 사례가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을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증여를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 상속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님, 나는 정말 받기 싫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받은 걸 놔두러 어쩌라고 이거죠. 근데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둘 간의 합의에 의한 거죠.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주고 싶어 줘요. 아니면 아들이 작성해 가서 아버지 도장만 찍으라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에는 뭐 상속을 조금 더 저기 사무실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진짜 많이 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세금만 따지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증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부담이 좀 커요, 이거는요. 자, 근데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이 없어요, 동네에.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 땅을 증여받은 겁니다. 그 동네 매매 사례가도 없고 감정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뭘로 가요, 그러면? 어제 시가 표준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은 부득이하게 받았기 때문에 좀 낮게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싸게 매깁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둘 간의 합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해서 좀 높게 시가 인정액으로. 근데 시가 인정액을 구할 수 없는 울릉도에 있는 땅이라든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은 시가 인정액은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 자, 그리고 증여로 받기는 받았는데 시가 표준액 1억도 안 됩니다. 쬐끄만한 땅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유 네 맘대로 해. 시가 인정에 시가 표준액 네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한 걸로 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겠죠? 개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유상은 뭐였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촌 동생한테 사실상 취득한 건 맞지만 싸게 샀다 이러면요. 그죠?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상은 상속은 부득이하게 받은 거니까 조금 낮게 시가 표준액으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4월 달에 발표하고 5월 말일 날 발표합니다. 요거대로 과세하지만 증여인 경우에는 조금 부득이한 게 아니잖아. 니들끼리 그냥 주고받은 거 아니야. 시가 인정액. 근데 강원도 두메산골은 어떻게? 시가 표준액으로. 1억이 안 되는 거 증여받으면은 아유 얼마 되도 않는데 네 맘대로 해라. 시가 표준액으로 하든 시가 인정액으로 하든 맘대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오히려 쉽게 바뀐 거예요. 작년에 더 복잡했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시 취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 아까 우리 유상 취득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우리 요거 원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은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으셨는데요? 5억 들었지. 그럼 5억이에요, 그냥.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개인이 만약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을 소명을 하려면 장부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장부를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 못 만들죠. 법인 같은 경우에 말이 돼요. 법인은 장부 기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처럼 법인이 아닌 자가 이제 개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건축주가 돼서 했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장부 못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로 가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 장부 만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465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취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취득이란 무엇인가? 사실상 취득이다. 근데 종류가 4가지가 있었다.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 취득, 간주 취득 4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취득한 사람이 납세금을 짓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상속인 각자, 조합이 내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위탁자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유상일 때, 무상일 때, 원시일 때 뭐 등등에 대해서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우리 유상승계 취득일 때 취득 시기 언제였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한 20분 전에 들어오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율부터 끝내고 이제 등록명세까지 이제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걸 이해했으면 지방세 전반적인 틀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